길었다. 조선을 출발, 일본 유학을 거쳐 미국 유학까지.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과 유럽, 지중해, 인도양, 동남아시아를 거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 행로의 주인공은 구한말 개화지식인 유길준이었다. 그리고 그가 쓴 서유견문은 조선인 최초의 서양 견문록이다. 구한말, 조선의 개화를 두고 고뇌했던 유길준. 그는 우리나라 근대 유학생 제1호였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 유길준. 네, 역사 시간에 유길준, 서유견문, 마치 기계처럼 외우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서유견문의 저자 유길준, 그가 살았던 19세기 말 조선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개혁, 동학농민혁명 등 당대를 뒤흔든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 청과 일본의 팽창,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던 조선의 운명. 이 격동의 역사가 젊은 지식인 유길준을 고뇌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유길준은 조선 최초의 해외 유학생이 됩니다. 그럼 유길준의 미국 유학 생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작은 해안 도시 셀럼. 이 도시 인근에 미국 유학생 유길준이 맨 처음 다닌 학교가 있다. 셀럼에서 내륙 쪽으로 약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이필드의 거버너스 아카데미. 미국이 건국되기 전인 1763년에 개교, 2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학교는 지금도 미국의 명문 학교로 이름 높다. 학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학교 자료실. 미국 건국의 핵심 역할을 한 다수의 인물들이 바로 이 학교 출신이다. 한때 화재로 소실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한 거버너스 아카데미. 유길준은 이 학교의 유학생이었다. 1884년부터 85년까지의 이 학교 학적부. 서울 코리아, 유길준의 이름이 선명하다. 그리고 도서관 앞에는 5년 전 세운 유길준 기념비도 있다. 기념비는 유길준을 사회개혁가, 정치가, 교육가, 그리고 저술가로 소개하고 있다. Plan was that he was going to enroll in Harvard University, but when he arrived in America, they decided that he needed a year of schooling before he went to Harvard, and because of our location, and because we had sent many of our graduates on to Harvard, they felt that this would be an appropriate place for him to spend a year before he went to study at Harvard. 유길준이 이 학교로 유학하게 된 것은 조선과 미국의 교류 역사와 닿아 있다. 1882년 조선과 미국은 조미조약을 체결, 상대국의 공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조선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미국의 공사를 설치하는 대신 1883년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보낸다. 유길준은 바로 이 보빙사 사절단의 수행원이었다. 조선 관복 차림의 보빙사 틈에 유길준이 보인다.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당시 조선 보빙사의 방미를 보도한 미국 신문의 삽화가 남아있다. 사절단은 조선의 전통 예법에 따라 미 대통령을 예방했다.
큰절을 받은 아더가 당혹해하는 모습도 묘사돼 이 있다. 정장이 관복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그것이 사모관대인데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여기 흉배가 달린 각대를 들고서 그다음에 목화를 신고 이렇게 아주 성장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진풍경입니까? 상투를 틀었지요. 사모관대를 썼지요. 그래서 이제 이 진풍경이 거행되는데 당시 보빙사가 미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서. 뉴욕 헤럴드는 한문 국서를 한글로 번역 보도했다. 미국 신문에 실린 최초의 한글이다. 보빙사는 조선 조정의 실세 민영익을 단장으로 홍영식, 서광범 등 개화기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이때 단장 민영익은 육일준을 미국에 남아서 유학하도록 한다. 당시 육일준의 유학 소식은 미국 신문에 실릴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었다. 육일준이 조선 옷을 벗어버리고 양복을 입은 채 모수 교수의 지도 아래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육일준이 뉴욕에서 길을 잃었는데 영어를 사용 숙소로 돌아갔다는 사소한 일화까지 소개하고 있다. 이때 육일준은 과감하게 상투를 잘랐다. 미국으로 건너올 때까지 틀고 있던 상투였다. 셀럼시의 피버디 박물관. 이곳에는 한국관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 이는 육일준과 관련이 깊다. 육일준의 의복과 일상용품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육일준이 썼던 갓을 보관하던 갓통이 전시돼 있다. 당시 조선에서 가져갔던 부채 역시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리고 여름철 의복이 살갗에 닿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피서용품인 토시까지 보관돼 있다. 한국 등 아시아에 관심이 많던 모스 박사는 한국관 설립을 원했고 육일준은 자기의 일상용품들을 기증한 것이다. That beginning, that very strong beginning, when Yu Kil-chun was actually here in 1883, that's a long time ago, and helped Professor Morse set up the Korean collection. That means he's a founder for us of the interest in Korean art and culture in this museum. So he's important to us. 에드워드 모스 박사. 점진적 사회 개혁론자였던 그는 조선 유학생 육일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다. 피버디 박물관의 도서기록 보관소에는 육일준이 스승 모스 박사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다. 20여 통의 편지에는 미국 유학 시절 육일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큰 사람이라 표현한 데서 육일준이 모스를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And just generally made sure that everything was okay for Yu Kil-chun and his stay. He understood why Yu Kil-chun was here, that this was a very important time in Korea's history and that Korea was just beginning to establish important relationships with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Western countries, and that they needed to have people in Korea who really knew about the outside world. So he understood what Yu's project was in America. 조선 조정의 후원과 모수의 배려로 육일준은 성공적으로 유학 생활을 해나갔다. 그는 바로 이런 교실에서 당시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리던 10대 후반의 미국 학생들과 영어, 수학, 지리, 라틴어 등을 공부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었다. 교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생겨서 매우 기쁩니다.
어제 오후 시험을 치러 87점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학생보다 16점이나 높은 점수였습니다. 물론 100점보다 13점이나 낮기는 합니다만. 그의 적응력과 학습 능력은 뛰어났다. 교수님의 친절한 편지 받았습니다. 시험을 치러 94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0문제에 달하는 수학 시험은 100점을 맞았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충직한 제자가 될 것으로 믿어주십시오. 유길주는 하버드 법대에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그 꿈이 있어 그의 유학 생활은 활기찼다. 경애하는 모스 교수님, 셀렘에 와서 오랫동안 교수님과 교수님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교수님의 집을 나온 지 첫째 일요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저는 매우 건강합니다. 신선한 공기, 좋은 기후, 친절하고 잘 보살펴 주시는 집주인 아주머니와 가족 때문에 즐겁습니다. 언제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미국 유학 시절 유길주는 단연 두각을 드러냅니다. 일설에 의하면 유길주는 독학으로 석 달 만에 간단한 영어 회화를 할 만큼 뛰어난 존재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은 약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해외 유학은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유길준이 미국 유학을 간 1883년 구한 말이었던 당시에 외국, 특히 미국까지 가서 유학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길주는 당시 노론계 양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 당연히 과거를 목표로 한화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길주는 미국 유학을 감행합니다. 미국 유학과 과거, 이 두 가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시 유길주는 어떻게 조선인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종로구 제동의 헌법재판소 뒤뜰, 천년기념물 제8호인 수백 년 된 백송이 있는 곳, 바로 박규수의 집터다. 1870년대 후반, 이곳에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이자 조선의 개화를 주장하다가 정계에서 은퇴한 박규수가 살았다. 이로 인해 이곳은 젊은 개화파들의 사랑방이 돼 있었다. 뒷날 갑신정변의 주역이 되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이 모여 박지원의 연암집과 서양의 신학문을 공부해 개화 사상을 싹 틔웠다. 유길준 역시 이들과 교류했다. 이때 유길준은 박규수로부터 해국도지라는 책을 소개받는다. 중국의 위원이 세계의 역사와 지리를 서술한 책이었다. 또한 바다로부터 쳐들어오는 적을 막는 방법까지 서술된 경세서였다. 해국도지를 비롯 중국과 서양의 서적들이 유길준에게 던진 충격은 컸다. 이후 유길준은 경세에 관심을 두고 실학과 중국의 양무운동에 대한 서적들을 탐독했다. 과거 준비를 위해 읽었던 유교경전은 뒷전으로 밀어냈다. 마침내 19의 유길준은 과거를 포기한다. 나아가 과문폐론이라는 글로 과거 제도를 비판했다. 과문이라는 것은 국가를 병들게 하는 근본이자 인민을 학대하는 기구이니 과문이 존재하면 백해가 있을 뿐이며 없더라도 하나도 손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시무학이라는 그러니까 서양의 학문을 중국에서 수용한 걸 흡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에 비춰볼 때 성리학의 과거제도 그리고 그런 공자 맹자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 과연 이 지금 이제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화가는 세상에서 이게 얼마나 그 설득력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고민했을 테고요. 그런 어떤 새로운 사고가 머릿속에 주입되니까 기존의 과거를 통해서 입신양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 하찮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1880년대 초반, 조선은 개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이미 서구 열강과 일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던 때였다.
고종은 마침내 일본 조사 시찰단을 꾸린다. 이른바 신사유람단으로 알려진 바로 그들이다. 일본의 실정을 살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척화파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고심 끝에 고종은 시찰단을 암행어사로 위장 부산으로 파견했다. 고종의 특명은 일본의 모든 것을 살피고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대 데모가 81년 그러니까 조사시찰단이 파견될 즈음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반대를 피해서 일본으로 가는 선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그때 당시에 부산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 개항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부산 그러니까 동네요. 그러니까 동네까지 내려가는데 숙박과 이런 걸 제공받고 그리고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 암행어사거든요. 그래서 동래부 암행어사라는 그러한 직책을 주게 된 것이죠. 1881년 신사유람단은 무사히 일본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바로 이때 육일준 역시 수행원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신사유람단은 약 4개월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도쿄, 오사카 등 도시와 지방을 시찰했다. 시찰은 일본의 문교, 내무, 농상, 외무, 군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다. 신사유람단이 귀국할 때 육일준은 일본에 남았다. 일본 유학을 위해서였다. 육일준이 처음 유학했던 곳은 도쿄의 게이오 대학, 일본의 명문 대학이다. 지금은 150여 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공부하는 곳이지만 당시로서는 육일준이 최초의 조선 학생이었다. 게이오 대학의 전신은 게이오 주쿠, 1858년에 설립됐다. 지금도 당시의 건물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다. 육일준은 이곳에서 어학을 전공했다. 대학 자료실에는 육일준에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다. 유학 당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관돼 있다. 전형적인 조선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의 나이 26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그의 이름이 뚜렷하다. 당시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도 남아있다. 육일준 관련 자료 중에서 육일준의 귀국 이후에도 이 대학과의 인연을 말해주는 귀한 자료가 있다. 일본인 스승이 나중에 귀국한 육일준에게 조선으로 보낸 한 통의 편지. 어떤 연유인지 이 대학에 보관되고 있다. 내용은 조선 왕자 의화군의 일본 유학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다. 조선 왕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서 의논할 상대는 최초의 유학생 육일준이었던 것이다.初めてその慶応が受け入れた留学生ですし、その後非常にたくさん明治時代はたくさんの留学生を慶応は受け入れています。で、特に朝鮮からの留学生の方は非常に人数が多くて、で明治27年から9年にかけては200人から300人ぐらい来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にもそのユーギルチュンが関わって留学の斡旋などもしてくれていたようで、非常に関係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で、古い福沢も多分いただいた写真をそのままきちんと保存していたので、昭和になってから戦後ですけれども、福沢家からいただいた資料の中にこういったものが含まれていました。
유길준에게 편지를 보낸 인물은 바로 이 학교의 설립자였다. 후쿠자와 유키치. 후쿠자와 유키치는 유학 당시 유길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그는 지금도 일본 개화기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하급 무사 출신이었다. 출세의 한계를 느끼자 기존의 일본 질서를 부정했다. 일본의 전통을 버리고 서양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식의 한계도 뚜렷했다. 서양 유학 후 그가 쓴 서양 사정. 처음엔 그도 서양의 민권, 자유주의 사상 등에 심취했다. 그러나 점차 현실론자가 되어 강한 일본을 강조하는 국권론자가 되어갔다. 이후 그의 사상은 일본을 이끄는 핵심 논리가 된다. 自分が20年ぐらい前にヨーロッパに行って一生懸命ヨーロッパの文明を勉強したこととか、アメリカに行ってアメリカからいろんなものを取り入れようとしたことを思い出して、非常に共感を得て、今一生懸命朝鮮の人たちが勉強しているのをなんとか手助け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ようで、友人への手紙などにも今朝鮮の留学生が2人うちに来て勉強しているんだけども、一生懸命勉強していて、その自分の若かった頃を思い出すというようなことを書いたりしています。でよく言われているのは、その福沢が非常に影響力を持って、で例えば逆に福沢も留学生たちからたくさんその朝鮮の情報であるとか、あとその社会情勢もそうですし、政治的な情勢もそうですしを情報として教えてもらって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미 서양 문물에 심취했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받으며 유길준은 개화 사상을 더욱 키워나갔다. 일본의 모든 것이 유길준의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일본이 갑자기 부강해진 원인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개화라고 판단했다. 그러던 유길준은 조선의 국내 사정으로 일본 유학을 중도 하차하고 만다. 변화와 격동의 시대. 새로운 지식과 세계적 흐름에 목말라 하던 유길준은 드디어 일본을 거쳐 미국 유학까지 감행하는데요. 유학 2년 만에 공부를 그만두고 귀국합니다. 미국에 가기 전 일본에 유학 갔을 때도 유길준은 공부를 중간에 멈추고 돌아왔는데요. 유길준 자신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1882년 봄, 조선과 미국 간의 조미조약이 체결되고 여름에는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등 조선의 국내외 정세가 긴박해지자 조선 정부는 일본 유학생 유길준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유길준 같은 시무가, 즉 외교, 문화 방면의 전문가를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길준은 왜 또다시 미국 유학마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유길준의 미국 유학 시절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길준이 미국 유학 중이던 1884년 조선에서는 갑신정변이 일어난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이른바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 정변은 청나라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나고 만다. 1884년 겨울 미국의 거버너스 아카데미 한 강의실에서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있던 유길준은 동료 학생이 건네준 신문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인다. 당시 뉴욕타임즈는 조선의 정변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고 있었다. 갑신정변 실패 기사였다. 유길준이 받은 충격은 컸다. 나는 얼굴빛이 바뀐 채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때 큰 눈이 정원 소나무 위에 쌓이고 음산한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려 밤이 닿도록 침상 위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고국 생각이 말리 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오락가락하였다. 6.1준의 고민은 깊었다. 오랜 세월 자신의 후원자였던 민영익이 김옥균 등 동료 개화파의 손에 의해 죽을 뻔했던 것이다. 동료들의 급진성도 부담이 됐다. 고심 끝에 6.1준은 자신의 노선을 온건 개혁파로 정리한다. 그 전에는 말이죠. 민영익도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들과 같이 보빙사로 같이 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빙사로 간 사람들은 그 이전에 미국 가기 전에 일본도 한번 다녀왔고 또 미국도 갔다 오면서 미국의 문물에 상당히 경탄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민영익 자신도 미국 갔다 온 다음에 자기는 어두움에서 처음으로 빛을 본 것 같다. 어두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빛을 본 그런 느낌이다라는 그런 미국 인상에 대한 인상기를 남긴 일이 있는데, 여하튼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6.1준의 눈으로 봐서라든가 제3자의 눈으로 봐서 민영익과 김옥균이 과연 이념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6.1준은 국비 유학생이었다. 조선 조정이 6.1준에게 학비 1,000원을 보낸 기록이 보인다. 갑신정변은 6.1준의 미국 유학의 중대 고비가 됐다. 결국 조선 조정은 6.1준의 귀국을 명령한다. 일본에 이어 미국 유학마저 중단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홍집이 주선을 하고 국왕이 명령을 내려서 한국에 오게 되는 것인데, 국왕으로서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대사건이 생긴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때 자기 옆에서 궁중에서 이런 외교 문제를 국왕에 유리하도록 처리할 수 있는 외교 전문가, 또 이 통역관이 필요했단 말이죠. 6.1준은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태평양을 건너는 대신 대서양을 건너 영국과 유럽으로 갔다. 그리고 지중해와 인도양, 동남아시아와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왔다. 석 달이 넘는 여정이었다. 그러나 인천항에 도착한 6.1준은 곧바로 체포되어 구금당한다.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서 갑신정변의 주역 김옥균을 만났다는 것이 구금 이유였다. 그러나 이미 6.1준은 김옥균과 노선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가 모스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저는 여러 번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혁명당은 임금과 나라의 충성을 다할 때에는 나의 좋은 벗이지만 그들이 역적이 되어 나라에 큰 해를 끼친 이상 이제는 나의 큰 원수라고 써보냈습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제게 대한 조선 정부의 의심을 해소시켰고 또 임금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갑신정변 후 일본 유학생들은 모두 귀국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은 6.1준의 동생을 포함 대거 처형당했다. 그 배후에는 청나라가 있었다. 당시 서울에는 조선의 개화 억제 정책을 위해 청의 원세계가 들어와 있었다. 원세계가 한 일은 보통 궁전 앞에서는 함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그냥 말 타고 가마 타고 왕 앞에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원세계가 당시 들어와서 한 일이 조선이 차관을 못 들여오게 하는 거, 이권 못 넘기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른 외국에 종속되면 천국의 영향력이 감소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물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인지가 트여가지고 천국에서부터 그 독립하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 그래서 당시 각급 학교들 원세계 치하에서 많이 폐교되고 아마 탄압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6.1준은 포도청에 구금됐다. 당시 심경을 읊은 6.1준의 시. 세월이 덧없어 이 해도 저무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못 이루네.
3년 동안 여러 나라를 헤매던 몸이 멀리서 이제 겨우 돌아왔노라. 나라가 약함에 군주의 근심이 더하고 집이 가난하니 어버이 생각 간절하구나. 매화만이 내 고족함을 알아주는 듯 찬눈 속에 곱게 피었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었군요. 당시 어려웠던 조선에서 국비를 대가면서까지 최초로 미국 유학을 시켰던 육일준. 그것도 오직 한 명뿐이던 미국 유학생을 중도에 귀국시키고 또 귀국하자마자 체포, 구금시켜버렸으니 말입니다. 한복을 벗어 던지고 과감하게 상투까지 자르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육일준. 조국 조선은 개화와 수구, 체제와 반체제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고 주변 강대국들은 성큼성큼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직접 목격하면서 육일준의 고민도 커졌을 것이며 그럴수록 새로운 조선에 대한 열망도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체포되어 구금됐으니 그 답답한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그러나 육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유폐 기간 중 그 유명한 서유견문을 집필했습니다. 자신의 사상과 조선의 비전에 대해 서술한 서유견문, 그 저술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가회동에서 삼청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구한말 개화파들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2달간 포도청에 갇혀있던 육일준은 이곳에 있던 취운정에 연금된다. 육일준을 포도대장 한규설의 별장이 있던 취운정으로 옮긴 것은 고종의 치밀한 계산이었다. 고종은 이 인재를 아껴서 이제 더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돌아온 육일준이 말이죠. 자기 의사와는 달리 원색의 전국의 정책적 고려에서 말이죠.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난처한 지경에 도착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육일준을 말하자면 연금한다, 유배시킨다 하는 명목으로 어떤 장소에다가 가둬두면서 실제로는 육일준으로 하여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도록 허용한 것. 그게 아주 묘한 말하자면 고종으로서는 아주 상당히 묘한 문제 해결책인데. 고종의 비호와 한규설의 보호 아래 육일준은 취운정에서 독서와 저술에 몰두했다. 연금 아닌 연금이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후손들이 기증한 육일준의 유품이 전시되고 있다. 유학 시절 육일준이 입었던 옷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대한제국으로부터 받은 훈장과 그의 호패도 볼 수 있다. 현대식 명함과 명함집도 눈길을 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취운정 연금 시절 그의 저술들도 보관돼 있다. 국권론, 세제의, 지제의, 중립론 등은 세금제도, 토지제도, 외교 등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방안을 기술한 것이다. 또한 한규설의 요청에 의해 청나라와의 외교관계 문서 등도 작성했다. 이런 유폐 생활에서도 그는 지식인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 깊은 밤 산속에 풍설이 몰아치는데 조촐한 섭탑엔 책이 한 권 놓여 있다. 주인은 매화 보며 웃는데 봄빛이 이웃집에 왔네.
그러나 이 시기 매우 중요한 저술이 이루어진다. 고대박물관에서 그 원본을 볼 수 있다. 네, 저희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서유견문 초고 1, 2편입니다. 1, 2편이요? 네. 넘겨줘 보시죠. 바로 6일준의 대표 저술 서유견문이다. 6일준. 반듯한 서체의 서유견문 초고, 6일준의 육필원고이다. 곳곳에 붉은색으로 수정을 한 흔적이 있다. 그가 이 책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해 해준다. 1889년 탈고를 마친 서유견문은 모두 20편, 530여 페이지에 달하는 대형 저술이다. 청해 간섭으로 한성 순보가 폐간됐던 조선지성의 암흑기를 밝혀주는 책이다. 6일준은 일본, 미국을 유학하고 유럽까지 둘러본 자신의 경험을 이 서유견문에 실었다. 당시 세계사의 조류이던 자본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법치주의 등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분석도 함께 실었다. 그러나 서유견문의 핵심은 역시 개화였다. 개화란 사람의 천사 만물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런 까닭에 개화하는 경지란 사실상 한정하기 어렵다.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보든지 간에 개화가 극진한 경지에 이른 나라는 없다. 그러나 대강 그 등급을 구분해보면 개화한 자, 반개화한 자, 미개화한 자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시에 농촌까지 양주병이 등장하던 당시 풍토를 예로 들면서 지나친 개화의 폐해도 지적하고 있다. 입에는 외국 담배를 물고 가슴에는 외국 시계를 차며 소파나 의자에 걸터 앉아서 외국 풍속을 얘기하거나 외국말을 얼마쯤 찌꺼리는 자가 어찌 개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개화의 죄인도 아니고 개화의 원수도 아니다. 개화라는 헛바람에 날려서 마음속에 주견도 없는 한낱 개화의 병신이다. 서유견문은 한마디로 서양 근대 문명의 도전에 대한 조선의 주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문명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창조적으로 번역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향해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기 혁신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유견문은 바로 서양의 근대 문명과 전통 유교 문명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보다 나은 문명을 창조할 것인가, 우리 조선의 문명화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묻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서유견문의 가치는 국한문 혼용체라는 데 있다. 6일준은 말과 글을 일치시켜 대중들과의 소통을 추구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그 난삽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쉽고 유창하게 쓸 수 있는 한글을 통해서 상하 귀천 모두가 다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더구나 새 시대의 새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말과 글에 가까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6일준의 목표는 순 한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로 국한문 혼용체를 쓴 것이었고, 자기가 서유견문에서는 아직 순 한글을 쓰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불만으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른바 탈중화해서 국민을 형성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한문을 쓰는 것은 곧 중국의 문명권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한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중국과 차별화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유견문은 그의 일본인 스승이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6일준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저술인 서양사정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인식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大変その社会で、ですね、儒教的な影響が大きかった韓国の近代知識人であるユ・ギルチュンは、福沢のですね、西洋事情を翻訳しながらも実は、儒教的な解釈を加えてですね、福沢諭吉が言っている通りにはですね、書かない、そういう部分がよく見られます。そうした面にその福沢という人物はある意味西洋追随型の人物ですが、ユ・ギルチュンという人は、かなりその東洋的な側面といいましょうか、そういうものを持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えると思います。 이것이 바로 유길준의 서유견문 초고입니다. 원고에는 수정을 한 흔적도 뚜렷합니다. 그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이 서유견문을 썼는지 짐작해 해주는데요. 바로 이 서유견문에는 당시 조선의 개화에 대한 유길준의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유길준은 유폐 기간 중에도 당시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역할과 또 조선 최초의 국비 유학생으로서의 사명감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인자중하며 자신의 구상을 키워나가던 유길준에게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습격 사건과 청일전쟁 발발 등으로 조선에는 친일적인 개혁당이 들어서면서 유길준은 일약 내무대신, 즉 내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갑오개혁의 주역이 됩니다. 그의 나이 38. 최초의 국비 유학생으로서 오랫동안 새로운 조선을 구상해온 젊은 개혁파 유길준. 그의 지식과 식견은 격동기의 조선 현실에 과연 어떻게 활용되었을까요? (1892년) 유길준은 마침내 해금된다. 갇힌 지 7년.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부 해금이었다. 그리고 2년 후 조선은 또 한 번 경랑에 휩싸인다. 봉건 지배 체제에 대항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동학혁명군은 단숨에 전주성을 함락하는 등 기세를 올렸다. 동학군의 기세에 놀란 조선 조정은 청나라 군대의 개입을 요청한다. 청군이 진주하자 일본군 역시 조선에 상륙한다. 청일 양국이 조선 땅에서 대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조선 상황에 대한 유길준의 입장을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에서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조선 지식인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 분류하고 있었다. 김가진 씨를 방문했더니 마침 유길준이 거기에서 무엇인가 말을 건네고 있길래 나는 먼저 인사를 나눈 뒤 청병 차례에 대해 물어봤다. 그랬더니 매우 비판적이었다. 전라 지방민의 폭발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지방관들의 탐악 때문인데 애당초 그 지방관들을 잘못 선택한 책임은 바로 민씨 일문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소위 매관매직이 바로 그 원인인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유길준은 일본은 아주 믿을 수 있는 우방으로 생각하고 청국과 민씨 세력이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부패하고 무능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일본군이 서울에 진주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그 개혁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또 왕조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고 그런 얘기를 일본 사람한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었어요. 친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러니까 유길준과 행동을 같이 했던 김하구라든가 조희연이나 장박 등등 상당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중립적이요 애국적이라고 봤던 세력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었던 맞으면 호의적인 일본관이 일본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믿었어요. 예. 이 시기 유길준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습격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다.
무장한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 고종을 구금한 다음 대원군을 중심으로 친일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경복궁 습격 사건 직전 관료로 발탁됐던 6.1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승승장구하게 된다. 각종 요직을 거쳐 1년 만에 내부 대신, 즉 내무장관이 되는 것이다. 당시 6.1준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기록화가 전한다. 그 당시에 그려진 그림이라고요? 네, 이 작품은 조석진이 그린 군국 기무소 회의도입니다. 작품을 보시면 이 모임이 열렸을 시기, 즉 갑오 7월 26일이라고 적혀 있고요. 작품 하단에는 참석자, 의장 김홍집을 비롯하여 17명의 참석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회의도에 6.1준의 이름이 보인다. 일본군의 경복궁 습격 이후 설치된 군국기무처는 군사, 정치 등 일체의 내정을 관장하면서 갑오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이 갑오개혁안은 동학혁명군의 요구도 많이 반영된 것이었다. 군국기무처 의원이면서 의정부 도원으로서 군국기무처에서 약 210개의 그 개혁 의정안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 6.1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군국기무처 의안의 작성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국기무처 말하자면 발표한 개혁안은 중요한 게 많은데 그것을 문서화하는 작업은 6.1준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신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23명인가 하는 군국기무처 의원들, 그분들이 대부분 다 대신들, 협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합의체로서 이제 토론해가지고 그 사실은 문서를 이렇게 만들 때 문서 작성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1894년 10월 6.1준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다.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일본에서 마침내 서유견문을 출간한다. 초고가 탈고된 지 5년 만이었다. 육일주는 자비를 들여 1000권을 인쇄했다. 그리고는 조선의 관료들에게 무상 기증했다. 아직도 보수적이라고 여긴 조선 관료들에게 자신의 식견을 알리고 정책에 적용시키기 위해서였다. 서유견문은 당시 신지식에 목말라 있던 조선 지식인들의 필독서가 됐다. 1894년 7월 서해 풍도 해전으로 시작된 청일전쟁은 8개월 만인 1895년 3월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난다. 일본의 승리는 급격한 정세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의 태도가 급변, 6.1준 등이 펼치던 갑오개혁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많은 관료들이 본격적으로 친일로 기울었고 6.1준이 추진하던 개혁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그 6.1준은 그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기 전까지는 아까 서유견문에 나타난 그 원래 주장대로 주체성 있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갑오경장 안에 그러니까 군국기무처 의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군국기무처라는 것은 전쟁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직도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6.1준 김홍집 등 온건개합파는요 일본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체성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일본의 요구는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 국채를 잘 체면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일단 일본이 이겼으니 말이죠. 이거는 뭐 천지개벽할 일이 생긴 건데. 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켰다. 명성황후는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저의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이에 친러파와 의병들을 규합, 친일 정권을 와해시키려 하자 일본이 시해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이 사건은 조선 유생들과 백성들의 극심한 반일 운동을 불러일으켰고 6.1준 등의 친일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됐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6.1준이 주도한 단발령이었다. 단발령은 반일 감정과 맞물려 의병 봉기 등 대규모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미 12년 전 미국 유학 시절 상투를 잘랐던 6.1준에게 단발은 개화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내부 대신 6.1준은 관리들에게 강제로 백성들의 머리를 자르도록 지시했다. 마침내 친일 정권에 대한 반격이 있었다.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옮겨간 아관 파천이 일어난 것이다. 러시아 공관으로 옮긴 고종은 즉시 6.1준, 김홍집, 정병하, 조희연, 장박 등을 5대 역적으로 규정 포살 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홍집, 정병하 등은 군중들에게 타살당했고 6.1준은 조희연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했다. 갑오개혁이 막을 내린 것이다. 일본으로 탈출한 6.1준은 그곳에서 친러 정권에 대한 쿠데타를 모의하다가 적발당했다. 이에 외교적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는 6.1준을 유배 보내기에 이른다. (6.1준의) 유배길은 멀었다.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700여리 떨어진 하치조시마. 지금은 일본인들의 관광 명소로 남해 낙원으로 불린다. 섬 전체가 아열대성 식물로 뒤덮인 아름다운 곳이다. 섬은 일본 고유의 전통을 살려 말끔하게 가꾸어져 있다. 그러나 이곳은 일본의 유배지였다. 예로부터 수많은 정치범들이 이 섬에서 최후를 마쳤다. 6.1준 역시 이곳으로 유배를 당했던 것이다. 하치조시마에는 6.1준의 흔적이 남아있다. 한자라고 딱. 섬의 숲에 높다랗게 서 있는 비석. 6.1준이 도착하기 1년 전 인근 섬에서 화산 폭발로 120여 명의 주민이 사망했다. 그들을 위로하는 초혼비의 비문을 6.1준이 썼다. 죽은 넋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명문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6.1준은 이름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한자를 새겨두었다. あれは違います。あれは政治家の。하치조시마의 민속박물관. 6.1준의 친필 시가 걸려있다.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마음은 막다는 이 시는 원래 이곳에 걸려있던 것이다. 이 시는 그가 머물던 집 주인에게 선물한 것이었다.著名な方がいらっしゃったので何人かの方がですねそのユキルジュンの人物についてよく知っている人たちがいろいろお願いして書を書いていただいたりあるいはこれからご案内しますけれども、墓標を書いていただいたりです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ようですね、そうして伝わった作品だと思います。今回韓国から取材に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で、お話をして借りてまいりました。そしてここに시에는 그의 심경이 그대로 담겨 있다. 베옷을 벗어 오른쪽 어깨에 걸치고 헤어진 갓을 비스듬히 쓰고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지만 내 마음은 거울처럼 맑구나.
그의 나이 47. 6일준의 유배는 외롭고 쓸쓸했다. 사라진 개화의 꿈, 물거품이 된 새로운 조선의 꿈이 그를 더욱 외롭게 했다. 갑오개혁 직후 일본으로 망명했던 6일주는 1907년 망명 12년 만에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6일주는 당시 순종 황제로부터 고위관직을 제의받았으나 일절 정치 무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 계몽 활동에 전념하다가 한일 합방된 지 4년 만에 5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6일준이 미국에 유학했던 덤머 아카데미 졸업장입니다. 지난해 그의 증손이 증조 할아버지 6일준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0년 만에야 받은 때늦은 졸업장입니다. 120년 만에 이 졸업장은 근대 유학생 1호 6일준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과는 달리 국내외 정세에 휘둘려 유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근대 유학생 1호 6일준. 그의 삶은 서구 열강이 앞다투어 밀려오던 19세기 말 조선 지식인들의 고뇌와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